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의 김영진입니다. 저는 중국학부에 있고요. 최근 제가 임진왜란에 관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임진왜란은 전통 시기에 한중일 삼국의 유일한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매우 복합적인 문제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조선과 명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에서 조선과 명이 또는 명군이 어떤 협력과 갈등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임진왜란은 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하는 중요성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대외 관계를 설정하는데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 조명 관계 연장선에서 지금이나 미래의 한중 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 의도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하에서 상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있는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간이 좀 길고 사건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제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4월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외교적 도전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죠. 히데요시는 대마도를 통해서 자신의 전국 통일을 축하하는 통신사의 파견을 요구합니다. 조선은 물론 히데요시가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한 자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나중에 대마도주가 직접 조선에 와서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응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사가 돌아올 때는 히데요시는 정명향도, 그러니까 명을 침략하는데 조선이 앞장서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담긴 국서를 조선에 보냅니다. 물론 조선은 명과의 의리를 내세워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죠. 그럼에도 그 히데요시가 이제 침략하겠다고 하니까 그 침략 계획을 명에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접촉 과정을 이제 알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어떤 그 사건만의 어떤 진주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내지 않고 그냥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제 성지열사 편에 그냥 소문으로 가볍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제 조선은 소위 그 조공체제에서 원칙상 일본과의 개별 접촉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데요시는 유구에도 조선과 비슷한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유구는 이제 명의 사람을 보내서 히데요시의 침략 계획을 자세히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왜군한테 전투에 져서 거기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실까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왜곡된 거였지만요. 더욱이 이제 임진왜란 발생 직전에 이제 일본에 있던 본국인으로부터 조선이 히데요시에게 굴복해서 일본의 명침략에 가담했다. 이런 보고를 다시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허의후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사스마 섬 영주의 의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구를 담당했던 겁니다. 마치 그 대마도가 조선을 담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고급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어쨌든 개전 초기에 몇 달 동안 명이 조선과 왜군이 한패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됐고, 그게 사실은 양국이 초기에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왜군은 이제 4월 14일 날 이제 부산진을 공격을 하고 곧장 북상에서 5월 3일에는 서울, 그리고 6월 15일에는 평양을 점령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침략을 당한 조선이 언제 어떻게 명예 군사 요청을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중국의 문헌에는 대개 전쟁이 나니까 곧장 조선이 군사 요청을 해서 많은 사신들을 그야말로 줄에 연이어질 정도로 많이 보냈다 이렇게 그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조선이 명예 군사 요청을 결정한 것은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발생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6월 11일이었는데요.
그것도 북경이 아니라 요동에 주둔 중인 명군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수는 1만 명이었어요. 근데 6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군이 평양 공격이 예상되는 그 시점에서 선조가 이제 평양을 떠난 날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요동에 대한 조선의 군사 요청은 평양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 그 전에는 조선은 군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군이 들어오면 이제 명군의 행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평안도까지도 아직 평안도는 온전한 상태인데 그 지역까지도 초토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명의 그 중앙정부는 바로 직전에 한 열흘 전 정도에 3,000명의 그 군사를 물론 가까운 요동에서 의주로 진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요청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동의 군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사원 이덕청이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압록강변에서 이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15일 날 압록강을 이제 건너지만 당일 사실은 이제 저 밑에 있는 평양이 함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요동으로 돌아가고 말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덕청이 간 뒤에 7월 달에도 사실은 여러 번 사람들을 요동에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요동의 책임자들은 군대를 이동할 권한이 없는 데다가 또 이제 조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북경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기에 앞서 이제 유구에서 보고 그리고 요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아마 조선과 명이 좀 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협조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아마 평양을 막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 전황이 상당히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그 왜군의 그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군은 5월 3일 서울을 점령한 뒤에 이제 명으로 진출하지 않고 팔도에 각각 군사를 나누어서 진출시켜서 현지 지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 갔던 것은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 2만여 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방에 진출하려던 이 왜군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나 전라도에서는 이제 의병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진출이 막히게 되고 또 이제 수군도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전라 자수군이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로 나가는 길목을 막게 되고요. 또 함경도나 뭐 황해도, 강원도 이쪽 지역에도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뭐 대부분 이게 산으로 도망간다든가 아니면 또 의병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지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의 그 본격적인 참전 문제입니다. 앞서 그 요동군 3,000명은 사실은 뭐 정탐용 정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명 내부에서 이제 대군의 파견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실은 그게 한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한 3개월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당시 논증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중앙의 부서 책임자들이 사실은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전쟁이 드는 비용이나 또 뭐 확실히 이길 수 있을까? 뭐 지게 되면 명으로서 상당히 좀 체면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왜군이 반드시 뭐 명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명이 이제 조선의 안보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제 다만 일부 찬성론자들은 이제 왜군이 이제 명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맞게 되면 상당히 좀 국내적인 혼란이 예상되고 또 이제 조선의 군대와 식량을 이제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이제 조선 파병을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모두가 사실은 명나라 자국의 입장에서 본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7월 중순에 그 조승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앞서 온 그 요동군 3,000명 사실 이 군대를 다시 데리고 이제 평양을 공격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평양에는 2만 명 정도의 왜군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길 수 없었죠.
이제 그래도 이제 명은 이제 일단 적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 충격을 좀 받은 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이제 결국은 앞서 논쟁과는 다르게 그 대군의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도 사실은 이제 한 달 이상 요동에만 사실은 군사 요청을 했는데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8월 중순에 대사관 정권수를 부경에 파견하기로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정권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명예 파병 결정을 조선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이 사신, 명나라 사신이죠. 이 사람을 사실 도중에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명나라도 그러니까 조선이 군사 파견을 요청하기 전에 정식으로 요청하기 전에 거기 상관없이 사실은 파병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이제 병부시랑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국방부 차관 정도에 해당되는 송응창이라고 하는 인물을 경략으로 임명해서 이제 각 지의 군대를 이제 격출하고 또 식량도 준비해서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실 명은 대군을 파기 전에 사실은 왜군과 강화 교섭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교섭을 주도했던 사람은 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심유경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사람은 이제 파병을 알리는 사신보다도 보름 전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평양에서 왜군과 교섭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50일 동안의 그 휴전 기간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그 위쪽은 명나라, 남쪽은 일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선을 분할한다는 그 말이 오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경은 이제 11월 말에 아직 명군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다시 왜군 진영에 들어가서 교섭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분위기는 앞서 8월 달 분위기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제 명이 뭐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강화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명의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심의경이 그 평양에 왜군과 이제 교섭하는 동안에 송응창이 이제 원정 준비를 마치고 결국은 이제 그해 12월 말에 명군 4만 5천 명 정도가 조선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사 책임자는 이효성이었고요. 근데 이제 거의 들어오자마자 이효성은 곧장 이제 평양으로 진격해서 평양성에서 이제 그 군의식 유키나 군대를 축출하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평양 승리 이후에 이효성이 이제 약 1,000명 정도의 군사만 데리고 이제 앞서 내려오다가 벽정원에서 이제 그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효성은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평양으로 다시 이제 후퇴하고 말고 이제 그때 조선은 사실은 이제 명군이 계속 남아있어 서울까지 진격하기를 이제 강력하게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효성은 이제 그걸 듣지 않고 물론 송응창도 이효성의 입장을 지지를 했고요. 이제 강화에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예의 입장에서는 이제 평양이 이제 수복된 것만으로 아마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다고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서울의 왜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제 식량도 부족하고 뭐 또 이제 전염병도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중순에 이제 식량을 얻으려고 행주산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소식이 히데요시한테 전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일본군의 철수,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철수를 사실은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시를 했어도 그거 뭐 외부에서 알 수는 없었고요. 이제 서울에 있던 왜군은 이제 그럼 이제 강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안전한 철수를 추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3월 중순하고 4월 초 그때도 심유경이 이제 서울에서 두 차례 걸쳐서 왜군과 이제 교섭을 해서 결국 이제 4월 18일 이제 왜군이 이제 서울에서 뭐 싸우지 않고 남부지방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울 철수 과정에서 이제 뭐 왜군을 조선의 군대가 사실은
공격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명예 또는 명분의 방해를 통해서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왜군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려가자마자 곧장 그 진주성을 공격을 합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지난해 진주성 공격이 졌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후퇴하니까 너무 좀 분위기가 사기가 저하되고 하니까 이제 아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진주성 공격에서 6만 명 정도의 진주 시민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조선에서는 본국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했는데 남쪽 지방에 계속 이제 왜군이 주둔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물론 북경이죠. 보내서 왜군의 주둔 사실을 계속 명조정에 알려서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명의 군 지도부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송우창이 요동에 있으면서 조선 사신들의 이제 북경행을 계속 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송우창은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의경 같은 경우에는 또 히데요시의 항복 문서까지도 위조하면서 이제 강화를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책봉 그리고 이제 왜군의 조선으로부터 철수 이제 이걸 강화 조건으로 삼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도 왜군의 주둔 사실이 상당수 주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송창이 12월에 경질이 되고요. 이제 경질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그 약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 사신이 이제 북경에 진입해서 이제 진주성 학살이라든가 또 왜군 주둔 사실 그리고 이제 항복 문서가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다들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조정에서는 이제 강화 협상을 중단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 황제가 이렇게 강화 협상 중단을 이제 명령하니까 이제 병부상서 석성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제 송창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강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선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회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건 뭐냐면 조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책봉을 명조정에 요청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조선으로서는 이제 자신을 침략한 이 원수를 일본 왕으로 책봉한다고 하는 것은 또는 그걸 조선인 스스로 그걸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책봉을 통해서 또 강화를 통해서 왜군이 철수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돼서 사실은 거기에 응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은 직접적으로 이제 히데요시의 책봉을 요청하지는 않고요. 이제 왜군 진영에서 나온 그 항복한 왜군이나 또 조선 포로들의 말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왜군의 분위기가 뭐냐면 바로 명의 책봉 사절을 보내면 철수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히데요시의 책봉을 요청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황제는 이제 책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강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은 이제 한편으로 그 책봉 사절을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왜군 진영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철수를 종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의 이제 왜군이 그러니까 추가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뭐 책봉 사절이 이제 1595년 1월에 이제 북경을 출발해서 11월 말에 부산 이제 외영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늦어진 것은 이제 왜군 철수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또 책봉을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전후 관계를 둘러싸고 서로 줄다리기를 한 결과죠. 결국 이제 강화를 반대하던 기요마사의 군대도 이제 철수를 하고 아마 제 추측컨대는 한 1만 명 정도가 주로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부지방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1596년 6월에 책봉 사절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책봉을 통해서 이제 왜군의 완전한 철수를 기대했던 조선으로서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죠.
게다가 이제 조선에는 이제 또 한 번의 그 이제 굴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과 또 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도 통신사를 그 책봉 의식에 파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제일 처음에는 물론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그냥 책봉 사절을 따라가는 또 수행하는 군수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냥 파견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늦춰진 상태가 됩니다만. 근데 결국 이제 1596년 이제 9월 2일 날 오사카에서 이제 책봉이 진행되는데요. 히데요시는 조선통신사가 책봉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국서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의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조선에 대한 재침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이제 조선이 그간 강화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또는 왕자를 보내지 않았다. 뭐 통신사의 직책이 낮다. 뭐 그러저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함경도로 피난 갔던 그 임해군과 순하군이 가토 기요마사 군대에 잡히게 되는데 나중에 석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답례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그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통신사들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의 재침 선언을 11월 초에 조선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곧장 명예도 보고를 했고요, 북경에. 사실 조금 좀 늦어진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명예 책봉사절이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명예 책봉사절은 책봉 결과에 대한 본국의 보고를 이제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듬해 말 이제 북경에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책봉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의 사원 표문도 위조하고 이제 책봉을 받았으니까 예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물도 자신들이 직접 구입해가지고 명조정에 이제 전달하고 아마 신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책봉 부서로 따라갔거든요. 이제 교섭을 통해서 아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실패를 하면 본인은 아마 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게다가 이제 일본의 그 유키나가 그쪽 진영에서는 조선이 이제 대신 고관을 일본에 보내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물론 나중의 일이지만 사실은 조선은 그조차 이제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명나라는 이제 뭐 조선의 보고도 믿지 않고 이제 책봉 사절에 보고가 또 늦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월 중순에 정확히 말하자면 1월 13일입니다. 1597년. 그때 이제 그 기요마사가 먼저 부산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사실이 명에 한 2월 초순 정도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그 명은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이제 명 사절들도 이제 사실대로 그걸 실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병부상서 석성도 물러나고 새로 이제 명군 지도부 조선에 나올 명군 지도부를 다시 이제 개편하고 등등 준비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뭐 군사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차출을 하고 뭐 식량 등등을 또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군의 동원이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일부의 군대가 이제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8월 중순경에 그 남원에서 이제 그 명군이 약 3,000명 정도가 전멸을 하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뒤에 이제 왜군은 이제 전주를 거쳐서 계속 북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직산에서 이제 명군이 왜군을 이제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이제 원래부터 왜군은 북상할 계획이 없었고 그냥 충청도와 전라도를 약탈한 다음에 다시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한 20개 정도의 그 외성을 쌓고 거기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정유질환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조선과 명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명이 조선에 대해서 일종의 직접 경영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적어도 서울에서 압록강가지를 명이 직접 관리해서 요동의 방어 체제에 흡수한다는 거죠. 아마 조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아마 추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원래 이제 그때 그 송웅창 이어서 또 고양겸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나서 이제 한 2년 반 정도 조선 문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제 계요 총독 손광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해서 그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전쟁이 이제 다시 재발하니까 병부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그 방안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조선에 연락해서 그 문제를 타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선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손광도 교체되고 또 당장 또 전쟁이 급하고 하니까 사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시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양호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도 사실 이제 내정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을 분할하고 뭐 국왕을 교체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조선을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조선을 나누어서 이제 통치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일본한테 이렇게 분할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왜군이 그 충청도와 그 전라도를 약탈하고 다시 이제 남해안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1597년 이제 말이 되는데 1597년 11월 달이 되어서야 명군이 이제 제대로 전열을 갖추어서 4만 5천 명이 진입을 합니다. 그 임진왜란 초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 명군은 이제 곧 그 카토 기요마사가 있었던 울산 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카토 기요마사 군대도 약 2만 명 정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평양에서는 이겼지만 명군은 이번에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사실은 이제 후퇴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조선의 군사도 평양 전투와 비슷한 수준에서 사실은 전군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1만 2천여 명이 동원이 됐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뭐 몇백 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거의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전쟁이 오랫동안 이제 소강 상태로 있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998년 8월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군에서는 이제 뭐 사망 사실을 숨기고 내부적으로 이제 철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명군이 이제 왜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히데요시의 어떤 사망설은 소문으로서는 사실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순천, 뭐 사천, 울산 이 세 곳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선과 명나라 수군은 제일 안쪽에 있었던 이 순천 쪽에 공격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명나라는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해 말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조선은 모두 이제 왜군은 모두 출소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명군은 왜군과 접촉해서 인질 50명을 파견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철수를 하면 추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수가 그냥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았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쨌든 이제 외관성으로는 약 2년 정도 명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되는데 그간에 물론 철수 뭐 주둔 논의가 계속 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인질 50여 명들이 일본에서 이제 다 송환되고 나서야 사실은 이제 그 인질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북경에서 알게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탄로나면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탄로날 염려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서둘러서 명군은 조선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 전쟁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조명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걸 전망해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명 위주로 진행이 됐고 조선의 입장이 관철된 경우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몇 가지 사실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조선과 명군의 군사적인 협력입니다. 처음에 이제 명군이 들어왔을 때 선조는 명군의 지휘를 받겠다고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이제 뭐 협조적인 관계에 이해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군대의 지휘나 작전의 권한이 명군한테 주어졌던 겁니다. 조선은 이제 수적으로도 적고 전투력도 약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쨌든 군 사령탑이
없었던 셈입니다. 뭐 도원수가 사실 문관으로서 군사 책임자이긴 하지만 휘하에 군대도 없고 사실 명나라 장수와 무슨 작전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군대는 평상시에는 이제 따로 주둔을 했다가 어떤 작전이 이루어지면 명군에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배속이 돼가지고 명나라 장수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수군만 사실은 이제 전쟁 막판에 정유재나 막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은 조선 수군만 그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둘째는 그 왜군과의 이제 강화 문제인데요. 강화는 사실은 조선이 나서지 않고 명나라의 심의경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조선도 잘못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군이 조선과 교섭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은 매번 우리는 매사 명나라의 입장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쎄 조선의 협상력이 좀 부족하다 또는 뭐 글쎄 명나라의 권위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제 외교적인 수단을 스스로 이제 포기한 셈이 됐죠. 또 그렇다고 해서 심의경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뭐 일본은 불공 대천의 원수다 그러니까 강원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목소리만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입장이 강화 교섭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웠고 심의경도 마찬가지로 교섭 내용을 조선에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조선 관리들을 피해 다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심의경에 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결국 이제 강화가 그 실패해서 왜군이 제청하지 않습니까? 사실 선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심의경의 목을 베겠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심의경도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신이 강화를 통해서 약 3년 반의 시간을 사실은 벌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조선은 도대체 뭘 했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왜군은 되게 부산하고 경상남도 연해지방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선이 뭔가 이렇게 회복해서 스스로의 어떤 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됐는데 그걸 사실은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조선이 좀 더 그 전쟁 과정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실제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병 활동을 통해서 뭐 충청도나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의 그 밑에서 보면 왼쪽 부분이 상당 부분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진출했던 왜군들도 사실은 어떤 그 지역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함경도로 갔던 기요마사도 자발적으로 사실은 그 후퇴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선의 수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전함은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순 장군이 굉장히 이제 그 개전 초기부터 연전연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작전도 중요했지만 배 성능에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배가 이제 규모가 크고 또 대포까지 장착된 그야말로 전함이었다면 외선은 작은 운송선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란 내내 제해권이라고 하는 게 조선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왜군이 평양에서 이제 한 번 졌다고 해서 그리고 심의경한테 무슨 큰 약속을 받아서 소홀까지 버리고 대다수 본국으로 철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선 전역에 대한 자신의 지배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물론 평상시에 역량을 길렀다면 이제 초기에도 방어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쟁과 강화 그 기간에 자신이 많은 문제를 주도하고 또 명예 지원을 일부 받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전쟁의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에서 우리는 이제 뭐 선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힘에 의한 안보 이걸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지 양자택일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국력은 뭐 군사력 이외에도 소위 소프트웨어가 중시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했던 조셉 나이 교수는
이제 그것들을 문화, 뭐 정치적 가치,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정치적 가치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제 공유하고 함께 수호할 그런 역량을 이제 키우는 게 바탕이 되고요. 이제 그것을 외교 정책을 통해서 확산해야만이 뭐라고 할까요? 그 나라의 안보가 보장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